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등 추세가 이어져 왔는데 9월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하나하나씩 변수를 짚어보면서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9월까지 계속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환율도 살펴보면 1,200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안정적인 레인지 안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네. 어떻게 진행될까요, 9월에는? 네, 일단 최근에 있어서 국내 증시가 매우 좀 다이나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급락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지난주에 아주 급반등에 좀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빠른 반등에 나설 수 있었던 원인은 대외 리스크가 이제 다소 완화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부양책에 의해서 상해지수가 반등에 성공해 나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는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2분기 GDP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죠. 무엇보다도 유가를 비롯해서 이제 구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반등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커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는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부분으로 살펴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역시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감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의 환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지속될 때는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을 매도를 했을 때 이제 원화를 받아서 달러로 바꿔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의 강력한 현물 매도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매도한 원화를 가지고 이제 달러로 바꿔서 나가지 않고 아직 원화로 한국에 머물러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특별한 리스크가 없다면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매도 강도는 조금씩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제 우상향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주처럼 V자 반등의 강력한 반등이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약간 다중바닥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지금 손실을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손실폭을 축소를 시키면서 손절매에 나설 가능성 혹은 지난주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0%의 큰 수익이 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시장의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간다라고 보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늘리시기보다는 보유 종목을 조금 더 관리하시고 한두 종목 선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공략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셀코리아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향한 흐름 지수적으로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V자형 반등은 어려울 것이고 그나마 소폭의 반등세를 보여준 가운데 보유 종목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비슷한 의견인데요. 매도 클라이막스를 지난 건 맞지만 이것이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그런 추이를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건 주말에 있을 변수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살까? 여전히 저는 불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진 지수도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지수를 바라보셔야지 우리 시장 하나만 놓고 우리 시장 많이 빠졌으니까 외국인 돌아올 거야라는 단순한 생각은 이제는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시장 말고도 글로벌 시장에는 매력적인 시장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매도세가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하게 매수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도 좀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꾸준하게 지수 방어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상방향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죠. 어떤 종목 중심으로 수익을 내고 있나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기관의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네. 연기금이 뭐 강력한 순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뭐 연기금의 일반적인 매매 패턴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뭐 PBR이 이제 0.8배, 0.9배 정도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만큼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매수한 상위 종목을 살펴봐도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연기금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대형 수출주, 그러면서도 펀더멘털적인 매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담았단 말이죠. 그만큼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KTNG나 이제 한국전력과 약간의 그 경기 방어주의 그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낙폭과대 대형주, 가치주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가격 매력이 생길 때는 연기금이 매수 규모를 늘렸고, 시장이 상승하면서 약간 부담이 생길 때는 연기금이 매수 규모를 줄이면서 오히려 매도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국내 시장이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야 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 관심 가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보시는 분들, 1년에서 2년 정도의 혹은 3년 정도의 그 이상의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은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 좀 선별적으로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펀드멘탈이 확인되는 낙폭 과대한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흐름들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대차 그룹주도 일제히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자동차주들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소비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는 오히려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자동차주에 무슨 악재가 있거나 자동차주의 모멘텀이 다했다, 이렇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단기간에 빠른 반등에 나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주라든지 바이오주, 그동안 많이 이제 떨어졌었던 종목으로 수급이 몰려가다 보니까 자동차주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시장이 급락할 때 자동차주는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그 시기에 올라온 종목이 뭐 100종목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적었는데, 그중에 자동차주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락장에서 강했기 때문에 급반등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자동차주의 모멘텀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환율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현대차의 매출이 1조 2천억, 그리고 기아차가 8천억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원엔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들, 최근에 변동성은 심해지기는 합니다만 엔저 현상 자체는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차와의 경쟁 구도에서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있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 정책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주를 이렇게 누르는 것은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부분의 판매 둔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주가에는 대부분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적으로 SUV의 판매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매출을 늘리면서 이익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한전부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자동차 그룹주를 크게 끌어올렸었던 악재가 바로 한전부지를 비싸게 샀다라는 이슈였는데, 다음 달이면 현대차의 이 한전부지 매입에 따른 잔금 납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납부해야 되는 잔금이 약 3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대차 그룹의 이 현금 흐름을 보자면 이 3조 원의 자금을 납부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제 한전대금의 납부가 끝나면서 한전 관련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빠른 반등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다 악재들이 대부분 반영이 됐고 향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뭐 배당에 대한 매력, 한전부지 매입에 따른 그 부담감도 털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중장기적인 매력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말 아주 장기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중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저평가 모멘텀 분명히 있죠. 전 세계 자동차 종목 중에 제일 쌉니다. 증권사 실적 예측이 맞다고 평가했을 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맞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맞는다고 그렇게 쳐주면, 지금 현재 거의 6배, 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제일 싼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성장한다는 중국 차도 9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GM이 지금 6.7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렇다면 과연 싸다라고 우리가 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 지금 현대기아 차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자동차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모두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 차만 안 좋아서 만약에 현대기아 차가 낙폭을 줄여가는 과정이라면 현대기아 차에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 세계 자동차가 모두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 차 많이 빠졌으니까 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현대기아 차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레벨 다운된 박스권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좀 별로 없다. 배당도 1,000원 주는 배당은 제가 보기엔 별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전략을 세워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투자자들은? 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가장 큰 모멘텀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완화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요 포인트는 역시 경제 지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8월 제조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됐을 땐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이제 8월 비농업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금리 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역시 주목할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분할 매매 전략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약간 리스크 관리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매수든 매도든 두세 분할 정도에 걸쳐서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른 부품 ASP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갤럭시 노트 5가 출시되고 그래도 양호하게 좀 판매된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판 부분의 매출이 회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에 삼성전자용 반도체 기판 공급 확대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선 펀더멘털 매력을 가지고 있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는 분할 매수 전략을 그리고 유망주로는 삼성전기를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지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